KF-21이 공개될 때 밀덕들의 심금을 울린 장면이 있었죠. 바로 KC-330 공중급유기와 함께 야간 공주급유 시험을 단 한 번만에 성공했는데요. 공중급유를 하는 급유기가 있고요. 부음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한번 보면 저희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죠. 이거 날개예요. 네. 이게 공중급유기, 사실 이게 누군가 아이디어를 딱 냈기 때문에 현실이 된 거잖아요. 스미소니언 항공박물관에 갔을 때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이 복엽기에 실험을 했던 그것이 최초의 시험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했나요, 그럼 이때? 그때는 사실 핵을 이용해서 비행기에 에너지원을 쓰는 그런 연구는 된 적이 없나요, 혹시? 무한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항공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대충만 생각해도 납이 한 10톤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안에. 교수님 재밌네요. 네. 네? 재밌네요. 부담 없으시죠? 네, 이제 약간 이해가 돼요. 네.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첨단기술융합학과에서 무기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중급유기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사실 일반적인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행기나 항공 쪽에 좀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쪽을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비행기에 대한 로망이 있긴 있었어요. 중학교 때였나 에어리어 88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만화를 보는데 전투기 조종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력이 나쁘거나 수술하는 경우에도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연구 개발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운이 좋게 가장 가까이서 연구하고 개입하게 됐던 게 공중급유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공중급유기, 사실 이게 누군가 아이디어를 딱 냈기 때문에 현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그 역사 같은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라이트 형제 항공기의 개발 이후에 전투기나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조금 더 멀리 날겠다라는 욕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스미소니언 항공박물관에 갔을 때 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1920년 정도에 복엽기에 정말 원시적으로 주유구를 호스로 연결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름을 흘려주는 형태의 실험을 했던 조사 자료들이 있긴 합니다. 그것이 최초의 시험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 줄은 왜 안 엉킬까? 복엽기에 이 호수가 감겨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 실험에 있어서의 희생과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공중급유라는 무기체계와 개념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급유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제어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 공중급유 기술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는 거의 자율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급유의 방식이 또 구분이 되나 보네요. 네네. 그 부음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있는데요. 부음 방식인 경우에는 이 공중급유기에서 막대를 내려줘서 피급유기에 꽂아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중급유라는 거고요. 드로그 앤 프로브 방식은 급유기에서 호스로 이렇게 양쪽 날개에서 늘어뜨려요. 이게 대략적인 이미지는 상상이 가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저희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게 또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네. 공중급유기는 이 시그너스라고 해서 백조처럼 생겼거든요. 날개가 펼쳐진 모습이나 이게 되게 우아하다라고 해서 백조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죠. 이거 날개예요. 날개이고요. 이게 동체입니다. 공중급유기는 뒤쪽에 이런 붐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붐이 제어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붐이 전투기는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생겼어요. 우와,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전투기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붐이 전투기와 근접하는 상태에서 혹등고래의 숨구멍처럼 그 홀에 일치시켜서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붐 방식의 기본 이론이고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탑 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행기를 위에서 어떻게 그리죠? 자. 네,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본 비행기 맞죠? 네, 이해갑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는 양 날개 쪽에서 여기 프로브 앤 드로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가 점점 더 호수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인데 전투기가 이렇게 이 프로브로 꽂히는 형상이 됩니다. 지금 양쪽 날개에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대가
동시에 급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작전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작전상으로 볼 때는 이 후방부에서 와류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급유를 받기 전에는 이 편대가 좌측에 있다가 한 명씩 순차적으로 후방부터 이렇게 진입을 한 이후에 급유를 받은 이후에 뒤로 빠져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순차적인 형식으로 해서 마치 주유소,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앞사람이 주유를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처럼 그런 작전 개념이 사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괜찮으신가요? 진짜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림 못 그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사실 그 프로벤저 방식이 저한테는 더 매력적인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유연성을 갖는 소재인데 네. 내구성은 또 좋아야 되고 네. 또 그 고고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면은 막 파손될 수가 있잖아요. 네. 도대체 이거 뭘로 만들까? 단순 고무는 아닐 거다. 네. 거의 아라미드 섬유 쓴다는데 맞나요 이게? 네, 그 호수라고 하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기 체계를 설계할 때는 기체 전체와 그리고 부품들을 설계할 때의 운용 개념 그리고 밀리터리 스탠다드 810이라는 환경 요구 조건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들을 보면 각 무기 체계별로 온도 조건, 환경 조건, 뭐 진동, 인열 강도, 인장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테스트하게 되어 있는데 공중급유기가 급유를 하는 공간 자체는 대단히 높은 상공에서 급유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저온에서 버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섬유 재질에 있어서도 강성과 그리고 어떤 펌프의 압력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아라미드 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튜브 형태와 그리고 외부에 있어서의 합금도 피복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유연성과 그리고 강성의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절충해서 설계되어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라미드 섬유가 뭔지 낯선 분도 있으실 텐데 아라미드 섬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케블라 우리가 그 방탄판이나 방탄조끼를 만들 때 쓰는 굉장히 강도가 높은 섬유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 급유기의 호수 혹은 그 장치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재밌네요. 네. 네? 재밌네요. 부담 없으시죠? 네, 이제 약간 이해가 돼요. 그냥 카페에서 옆방에 계신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제 중입니다. 궁금증을 풀러온 것도 많기 때문에 KC330을 봤을 때 이 급유기만을 설계해서 만드는 게 타산성이 맞을까 해서 봤더니 이게 A330을 개조해서 만든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럼 그 승객들이 탈 곳이 사실상 다 연료로 채워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승객들도 탈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기체와 그리고 날개 부위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KC330 국내에 도입됐던 에어버스사의 A330 기체를 토대로 해서 개조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칵핏에 탑승해 보면 민항기와 다른 부분이 급유 통제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급유 통제사가 뭐 하는 거냐면 카메라를 보면서 뒤쪽으로 돌아 앉아서 급유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밀하게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설계 자체는 매우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을 요구하긴 하거든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유압 계통을 설계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한 기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공군의 얘기 그리고 운용되는 장면들을 지켜봤을 때는 급유를 해야 되는 정밀 제어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방에서 그 와류가 생기는 시점에서의 이런 난기류 상황에서 어떻게 항공기를 제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세이프티에 관련된 이슈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조종사가 어떻게든 매뉴얼로 한 거고 네. 지금은 약간 자동 비행이나 뭐 AI 같은 게 도입이 되기 시작했겠네요. 이제. 네, 올해 기사였던 것 같아요. 26년도에 에어버스사하고 싱가포르와 함께 그런 자동 급유에 대한 부분이 성공했다, 인증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제가 2차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획득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공중급유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KF-91도 만들고 기술이 없어서 공중급유기를 못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군에서 소요가 있다거나 우리가 어떤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고려할 수 있는 대상 기종이 대부분 외국산 기종이었어요. 물론 대단히 우수한 기종이고 작전성도 입증이 되었고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상호 운용성도 있었지만 만약에 공중급유기를 국외 도입하더라도 국내 기술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부음을 이렇게 수동으로 제어하고 있었거든요. 이 수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제어해서 자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대단히 국내 기술 확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당시에 절충교육으로 우리가 공중급유기를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AI 기술로서 자동 공중급유를 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절충 방안을 설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아쉽게도 싱가포르가 기술을 성공했다라고 하니 조금만 우리가 더 빨랐으면 아쉬움도 남기도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거 들어보니까 이 공중급유라는 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름을 안 넣고 핵을 이용해서 비행기에 에너지원을 쓰는 그런 연구는 된 적이 없나요 혹시? 시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핵 연료를 사용해서 비행을 성공했다라기보다는 핵 연료의 사용 가능성을 시험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 핵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료를 전투기에 탑재를 했을 때의 전투원이라든가 각종 장비들이 방사능 픽폭이 없는지에 대한 차폐 테스트를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디 군사 지역에 EMP 방호 시설이라든가 그런 핵 방호 시설에 보면 차폐 시설이 대단히 두껍게 돼 있어요. 납으로 맞아요, 두껍게 하는. 맞아요. 비행기에 납을 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에너지원을 대체시켜 나가겠다라고 해서 무한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설계했을 때는 항공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직까지 항공에선 쓰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항공유를 사용하면서 조금 더 기체의 어떤 경량화 그리고 가벼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지금 기술에서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폭이 또 조종사한테도 영향을 주고 맞아요. 장비도 파손을 하고 그래 대충만 생각해도 비행기 운용할 정도의 핵 원자로면은 납이 한 10톤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날아다니는 비행기 무게가 그만큼 늘어난 거니까 네. 뭐 효용성이나 아니면 설계가 다 바뀔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시도는 했는데 네. 현실은 못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행기가 그 설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할 때 안정성을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장 차폐를 통해서 기체 중량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설계에 큰 제약사항이 되긴 합니다. 그럼 좀 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기 전투기가 네. 미래에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과학자들에게 불가능은 없죠. 그래도 또 이 공학적인 마인드에서 효용성이나 보면 저는 네. 불가능하다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연료는 쓰면 무게가 네. 줄어드는데 네. 배터리는 무게가 계속 유지가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우리가 핵을 좀 더 저도 주목한 게 네. 같은 질량을 만약에 썼다 하면은 핵이 탄소 항공유보다 한 200만 배 정도 효율이 높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는 항공 연료보다도 한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될 거여서 맞아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던 부분이 뭐냐면 배터리가 이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중량 대비해서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항공유를 사용할 때보다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특정 부분은 항공유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태양광을 이용한 항공기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 같은 걸로 이렇게 충전을 해서 기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고속 전투기에는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긴 하지만 채공용 항공기에는 태양광을 날개에 넓게 펼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대안들은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항공유를 대체하기는 그리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고속 비행이나 전투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맞아요. 혹시 친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다거나 에너지원에 관련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시면 힘내시고 꼭 대체 에너지를 찾아주십시오. 저는 과학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공중급유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공중급유기가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원리들이 들어있었고 또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 더 자동화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탄 혹시 항공기에도 적용되지 않을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시면 또 재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첨단 기술들 위주로 조금 살펴봤어요. 사실 총과 총알이라는 게 군 체계에서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주로 강내 탄도학 연구를 할 때 있잖아요. 총구를 벗어나기 직전에 공기의 흐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초음속을 돌파하는 과정에 공기가 이렇게 찢겨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 듣다 갑자기 생각난 게 원티드라는 영화가 예전에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영화 재밌게 봤고 공학적으로는 정말